자, 2023년 어떠셨어요? 다 지나보면 어떠셨냐고. 뭐, 지금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냥 어떠셨냐고 솔직히 말해봐. 윤석열 찬양해도 돼요. 다음부터는 자리를 뺍니다만. 진짜 참혹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 어떤 역사 속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뭐 외교적으로 외교 나가가지고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멀쩡한 이렇게 입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가지고 그 외신 기자들한테 비웃음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어떤 외교사, 어떤 정치 지도자들한테도 본 적이 없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땅덩어리는 작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 존경받는 나라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는 걸 어디 가서 이제 자랑해야 되나 그런 거. 저는 2023년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면 저는 주식시장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위치보다는 좀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뭐 근거로는 이제 미국이 뭐 내년부터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니까 올해죠. 2024년부터 금리를 인하한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덩달아 상승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2024년도 증시는 사실 작년보다는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고요. 2023년도 현실적, 정치적이라든가 경제적으로 국민들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던 해지만 그나마 주식시장은 잘 버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윤석열이 잘해가지고 증시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냐 이렇게 헛소리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실시간 속보입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일본에서 지금 지진 발생했단 말이에요. 지진 발생한 위치가 동해안 쪽에 가까워요. 저렇게.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도 영향이 있다고 네. 그러네요. 저녁 6시 29분부터 일본발 지진 해일이 밀려온다 이 이야기예요. 저기 쉽게 표현하면 쓰나미가 오는 거죠. 네. 2021년 대동 지진처럼. 동일본 지진. 네, 동일본 근데 지진. 그거는 이제 저쪽 태평양 쪽에서 왔던 거고. 네. 지금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네, 최대 높이 0.5m 미만이면은 이제 체감상으로는 1m에서 1.5m 정도 될 수 있는데, 와. 그러니까 해안에서는 약간 피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7.6이거든요. 엄청난 지진이에요. 네. 이거 있잖아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진 강도가 1 올라가면 그 지진의 크기는 10배 올라가는 거거든요. 1 올라가면 6의 10배가 7인 거예요. 근데 이제 쓰나미가 이제 그 강도는 이제 세기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진이 움직이는 방향이 위아래로 그 흔들리냐, 그 앞뒤로 흔들리냐에 따라서 쓰나미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세한 정보는 아직까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쓰나미 크기가 1m가 채 안 된다는 건 그 앞뒤로 흔들리는 지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202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는 작은 규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쓰나미 경보가 미리 울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죠. 원전 괜찮나요? 원전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정부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이 됐는데 도쿄전력은 아직 어떤 이상 징후도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동일본 대지진은 9.0이었고요. 지금 7.6이니까 그보다는 좀 낮죠. 네. 자, 계속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정부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고 있네요. 자, 제가 2023년은 이게 되는 거였어? 라는 한마디로 정말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최순실이다. 우리가 박근혜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번에 탄핵한 후에는 사법 처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법부가 이렇게 점령당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먼저 들고요. 노무현 대통령 잃고 박근혜 탄핵을 하면서도 그때마다 천명했던 게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보질 못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박살낼 것인지 정말 그게 걱정이 앞섭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윤석열이는
10년 사이에도 봤듯이 자기가 경제를 잘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외교 잘했다고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걸 깨주면 윤석열이는 대통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저 김종대 전 의원 지금 이제 교수이기도 하시죠. 여기 헤드라인 이거예요. 재앙을 부른 2023 윤석열의 망상 외교라고 써요. 망상 외교. 저 내용은 뭐냐면 대략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갖고 있는 그 미국의 일방적으로 줄서기. 서울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바이든이 시진핑 째려보는 척했더니 모자란 애 하나가 달려가가지고 시진핑 아우창을 날린 사건이 대한민국 네. 경제가 망가진 요인이다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윤석열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건 김태효입니다. 외교 대통령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사실상 다 바뀌어도 김태효는 그 자리에 꽂아놓고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의 아크로비스타 주민이기도 하고 이명박 때 청와대에 있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국가 주요 정보를 갖고 나왔다가 그걸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자인데 윤석열이가 사면시켜주고 대통령실로 끌어들인 자. 안보실장이 계속 바뀌어도 김태효 1차장은 바뀌지 않고 있고 그 해병대 수사 최상병 사건에도 김태효가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바로 그 자. 그러니까 김태효가 우려가 되는 게 김태효가 가장 최근에 썼던 논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하고 소련이 극한으로 대립할 때 그 미국의 승리로 소련이 무너지면서 지금의 러시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는 아직 그 2등 국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등 국가로 유력한 게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미국은 소련을 무너뜨린 것처럼 중국하고 갈등을 하면서 중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은 중국하고 갈등하면 누가 이기겠냐? 당연히 미국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는 때려치우고 우리는 앞으로 미국하고 붙어서 중국을 공격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맞지? 김태효의 최근 논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이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구들의 논리하고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중국 놈도 꼴 보기 싫은데 다 때리 밟아야 돼. 이 논리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김태효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온 거죠.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민족주의하고 극우는 다른 거거든요. 민족주의처럼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극우인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윤석열의 뇌와 김태희 뇌는 똑같아. 쉐어링 되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런 상황에 김태효는 되게 전문 지식인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번에 왜 대통령실 도청도 휴민트일 가능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스파이로 의심되는 자예요. 걔가 윤석열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 근데 지금 셰이크 셜리번 안보보좌관의 기고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의 질문을 자주 받는다. 우리는 중국이 앞으로도 세계 무대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며 안전한 국제 질서, 즉 미국과 미국의 친구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공공재를 전달하는 질서를 추구한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소련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과 같은 변혁적 최후 국가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미국이 이득을 얻겠지만 중국도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는 척은 하겠지만 결국은 윈윈을 할 거다. 파국으로는 안 간다 이거예요. 윤석열이 이미 파국으로 간 느낌이잖아요. 아니,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어떻게 둘의 국가가 파국을 할 수 있습니까? 저 논설에서 이제 제이크 설러번이 한 이야기 중에 그러니까 소련하고의 시절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그렇죠. 소련이 강대국이었던 시절에는 미국하고 소련 외에는 경제적으로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극화됐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일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전 세계가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선택지가 없는데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리쇼어링 전략은 전략대로 가야 되고 중요한 자원은 자원대로 독점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국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주요 논지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외교가 폭망하게 된 사건이 부산 엑스포였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세상은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이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 국가에 투자하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1대1로라는 이름. 그 중국이
한국 찍지 말라 했다는 거야. 그 보도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나 그 동유럽 쪽에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 그 작은 나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그 적으로 돌리면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데 윤석열은 중국과 러시아를 그 정면으로 적으로 돌린 다음에 엑스포 해달라고 읍소하니까 그게 통하냐고 그게. 저 디플로매트가요 굉장히 권위 있는 전문지예요. 디플로매트 무슨 저 타블로이드판 잡지 아닙니까? 디플로이드가 그런 건데 중국 때문에 한국이 119대 29 그 치욕적인 숫자를 중국이 도와주고 말을 걸 떠나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한국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윤석열 때문에. 네. 저 기사 한번 들어가셔서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내 언론에서 볼 수 없는 윤석열 외교에 대해서 정말 팩트 폭행을 엄청나게 합니다. 네. 그런데 저 기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그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못 찍게 했다 엑스포에 있어서. 그런데 그 내용에 친절하게 링크까지 걸어줘요. 디플로매트에서. 뭐를 링크를 걸어주느냐. 조선일보의 기사를 링크를 걸어줍니다. 이거. 중국이 뒤에서 한국 엑스포 유치를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5월달 기사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니 알고 있는데 우리는 쓰던 돈 계속 쓸 거야 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였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성공 결의 대회 해가지고 양복 입은 아저씨들 이 지금 수십 명들 이거 맨날 호텔 갈아가면서 이 사람들 초청해서 밥 먹이고 쇼하고 이거 하느라 국내 정치 한 거 아닙니까 사실? 돈은 여기다 다 쓰고 저 사람들한테 투표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투표권 없는 도시마다 다니면서 버스 랩핑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119대 29라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 홍보하러 나간다고 하면서 김건희는 에코백에다가 키링 달고 나갔죠. 부산이 쓰러야 돼. 그러니까 정부가 쓴 예산만 5,700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기업들한테 떠넘긴 돈은 그렇죠. 그 버금갑니다. 대표적으로 맞아요. LG가 프랑스 시내에 그 2030 부산 엑스포 랩핑된 버스 있죠. 2,030대를 돌렸대요. 그게 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걸 LG가 그러면 정부 예산 받아서 했겠습니까? 그 손목 뒤 틀려가지고 억지로 짜낸 거예요. 그럼 LG만 그렇게 했겠어요? SK나 삼성은 안 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단편적인 거죠. 한국이 반중 스탠스를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진핑과 바이든은 어느 정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있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 안단 말이에요. 무식한 애 하나가 가서 바이든이 시진핑 살짝 째려보는 척했더니 오이 새끼 가갖고 형님한테 이씨. 시진핑이 아구창 날린 사건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저번에 재작년이네요 벌써. 나토 갔을 때 지금 현재 저자가 기재부 장관으로 왔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끝났다 시장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저 때부터 이미 제도 김태효의 머리를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김태효를 통해서 윤석열을 제대로 가스라이팅 했을 거고 최상목 같은 애들은 사실은 그거 아니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윤석을 비맞추려고 저 짓거리 했던 거예요. 저 발언을 했을 때가 2022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를 앞두고 저런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토 가서 저 현장에서 브리핑을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 이야기가 중국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저 때부터 사실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갔던 행사 있죠.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뭘 갔었는지 기억도 에이펙 갔을 때 윤석열이 64초 시진핑 만나려고 저 구걸하던 모습이 앞에서 최상목이 저렇게 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갔을 때 2년 전에는 중국 우습게 알고 계속 저런 식으로 태도를 그렇게 취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사진 한 방이라도 찍어보려고 했는데 저 당시에 중국에서는 한국 통역관을 아예 배치를 안 할 정도로 한국에는 신경도 안 썼다고요. 저런 취급을 왜 받고 있습니까? 다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게
단순 무식한 정도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갉아먹고 있는 거죠. 한국이 선진국이 됐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됐어. 그럼 한국만의 색깔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간 미국도 중국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군사적으로는 예. 미국과 동맹,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저래가지고 엑스포도 결국에는 중국이 방해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럴 거예요. 중국 악마화하는 데 써먹을 거예요. 아니지 이 새끼들아. 중국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 최상목이 말만 갖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만 해협 문제 같은 걸로 중국한테 엄청 끼어들었다가 중국 외교부로부터 엄청 두들겨 맞은 것도 윤석열이에요. 맞아요. 적당하게 메시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영국 갈 때 왜 그저 시진핑하고 저렇게 지금 회담을 못 해가지고 64초 만나고 헤헤거리고 나중에 바로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가면서 영국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중국 형 봤잖아. 네, 대만 문제 거론하면서 인성이 물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되는 새끼야 이게. 그러니까 정말 걱정되는 게 올해 이제 2024년 그 하반기에 10월 11월쯤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요. 대한민국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하고 관계를 이런 식으로 파탄을 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벌어진 모든 빈 공간을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다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하고의 관계, 러시아하고의 관계, 북한하고의 관계 모든 동아시아의 외교에서 대한민국은 잘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또 트럼프 뒷공문이 쫓아다녀야 돼요. 아니 그리고 이 찍들은 뭐 중국 때문이라고 중국을 욕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윤석열이 중국한테만 그랬습니까? 우리 현대차 1,400억짜리 14만 원에 공장 팔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며칠 전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군사 목적 사용 가능성 있는 그 품목에 대해서 러시아 수출 금지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에 보복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한테까지 지금 다 등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네. 2023년보다요. 2024년에 경제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이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박지는 여기서 주랭랑 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총선 나가겠다고 외교부 그만두고 네. 지금 외교부 장관 다시 뽑아야 된다는 상황인데 왜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외교부의 그 태도가 입장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주미 대사도 그렇고 안보실 차장도 그렇고 자기들 입맛대로 말 안 되면 그냥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교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는 진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데는 어디 무슨 동사무소 같은 데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외교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것 같으면 외무고시는 왜 보고 외무고시 봐서 외교관 뽑아서 해외 유학은 왜 시킵니까? 그게 다 인적 네트워크 자산 만들고 해외 파견해서 컨퍼런스 보내고 해가지고 그만큼 그 외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 투자하고 하는 건데 이제 와서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전에 그 요소수 같은 거 굉장히 간단한 거 못 풀었을 때도 김현종 차장님 같은 사람이 나서는 이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우리나라 외교관들한테 없어서 그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외교가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거라면 도대체 119대 29라는 처참한 결과는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작년 2023년 동안 벌어들였다는 투자 유치했다는 돈이 넓게 잡아도 10조가 안 됩니다. 예. 7, 8조 정도로 추정이 돼요. 추정으로. 윤석열이 아니 도와줄 게 없어서 미국, 영국을 도와요? 우리보다 더 나은 나라를?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자기 기분을 엄청 내면서 그때 내 기억에 무슨 언론사 보니까 거의 200조 가량을 퍼줬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네, 네.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미국, 영국과 주요국에다가 지금 남발했어. 여기 투자, 이거 투자하겠다고. 오죽했으면 작년에 바이든이 133조 투자 약속 받았다. 한국으로부터. 그래놓고 넷플릭스 그때 무슨 2조인가 3조인가 그걸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에 영국 갈 때도 또 퍼준다 그러고 영국 총리가 기분 좋아가지고 또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다가 뭐 태양광 뭐 몇 조 원 투자한다고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 세금으로만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뿌린 게 약 5,700억인데 아까 말씀 거 기업들이 쓴 돈 빼고. 예. 근데 119대 29야. 그리고 이것만 있어?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뿌린 돈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산 엑스포랑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우디도 왜 돈으로 뭐 매수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저런 나라에 한국이 도와줄게 공적
개발 기여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인도적 지원 증액 우크라이나 지원 이것만 증액만 1조 4천억입니다. 그 2022년도에 윤석열이 그 뭐 이 새끼 뭐 그 욕했을 때 조 바이든 그 조금 만나기 위해서 글로벌 펀드 기여금에 그 내기로 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때 그 1억 달러가 금액도 1,400억이었어요. 네, 1,400억 정도 했었는데 제가 이래서 왜 이렇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그렇게 대줘가면서 왜 해야 되냐고. 제가 김밥 할머니들 사립대에 기부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산 깎아가지고 빈약계층 진짜 하다못해 전세자금 피해자들한테도 네. 돈 못 준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 가서 자기 생색 내느라 돈 퍼주는 건 왜 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부산 엑스포 건은 국정조사 또는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해야죠. 특검까지는 좀 어렵지. 왜냐하면 이게 국정조사는 범죄사항이라고 해야죠. 무능으로밖에 네, 볼 수가 네. 없는데 어찌됐건 저렇게 쏟아 부었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119대 29가 나왔냐. 그런 정도의 윤석열이 지금 잘했다고 말하는 게 두 가지라니까요. 외교 경제를 잘했다는 거야 지금. 천하에 정말 양심 없는 새끼 이런 보고 안 하냐. 나라 망쳤다. 119대 29면요. 왜 흔히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있잖아. 너 나가 뒤져라. 그거 똑같은 거야 저게. 아휴. 그리고 그저 박민희를 KBS에 박아놔도 이런 보도는 나옵니다. 지난해 수출 7.4% 감소. 무역 적자 100억 달러. 그러니까 윤석열이 봤을 때 저 정도 헤드라인이면 7.4% 감소? 뭐 괜찮게 했네. 뭐 100% 감소도 아니고 7.4인데.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뭐냐면 생각할 수 있죠. 하반기에 회복되고 있다. 즉 2024년도 상반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죠. 토를 그렇게 달고 있는 거죠. 외교를 잘하고 경제를 잘했다고. 오늘 윤석열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윤석열 신년사 한번 들어보세요. 신년사 듣다가 보면은요. 그거 보고 있는 핸드폰 깨버릴지도 몰라요. 와, 국민을 저렇게 속이나? 그래서 탄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진짜 심각한 건 윤석열은 고의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을 망쳐야지,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려야지, 파괴해야지 이렇게 고의를 가지고 계획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지가 말하는 대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잔인해지냐면 모를 때 잔인해집니다. 아이들이 그 곤충 이렇게 잠자리 잡아가지고 날개 뜯고 배 가르고 할 수 있는 게 그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고 공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작은 생명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맞죠. 자기는 확실한 거야. 예. 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 총선 승리로 국민을 지킬 것이다. 근데 지금 이낙연 같은 자들이 뭐 윤석열을 돕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개편을 그렇죠. 망하는 거 막기 위해서 민주당 표 갈라먹겠다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내가 억울한 게 조금이라도 있어도 이 상황에 저렇게 대가리 들이밀면 안 되지. 윤석열 돕겠다는 거잖아요. 이낙연이는. 엑스맨. 주말에 혹시 여러분들 집회 나가셨습니까? 이번에 진짜 눈 많이 온 날이어가지고 길도 질척거리고 진짜 힘들었던 집회였는데 저는 그 집회 나가신 분들이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진짜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한 거랑 네. 똑같습니다. 4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던 날이죠. 토요일 날. 네. 근데 더군다나 이 집회에는요. 또 저 소위 극우 애들이 와가지고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지랄하던 바로 그러더라고요. 이제 김민웅 대표하고 김용민 의원, 다음에 남영신 여사. 그러니까 저 송영길. 앞에 사진 앞에 보이시죠 지금? 네. 왼쪽에 김자 바로 그 위에 계시는 분이 남영신 여사인데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금요일 날 4시에 송영길 대표 관련한 행사가 또 있어요. 새날로도 중계를 해드릴 것 같은데 그 윤석열이가 파리에 가서도 폭탄주 말아먹었다고 했잖아요. 네. 맥주하고 소주가 들어갔다는 거잖아. 그럼 갖고 간다는 거잖아요. 차에다 실면 비행기다 실면 비행기 싣고 간다는 거잖아. 뭐 비행기에 실린다는 말도 있고 파리에서 직접 공수한다는 말도 있고. 좀 교민들 네. 좀 팔아주지 또 그걸 싸가지고 가냐? 양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그 술자리 비용 누가 쓴 건지
비공개했습니다. 뭐 저 국익 침해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건 이제 윤석열 자체가 국가다 뭐 그렇지, 그렇지.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비리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민 세금을 울고 먹으면서도 뭐 신년사에서는 무슨 이 카르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역겨운 자다라고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참여연대하고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재판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이 취임한 순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전 정부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검색하면 다 나오죠.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야 되는 그 직원들 명단이 지금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청와대에 형광등 몇 개만 바꿔도 그거 공개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게 무슨 돈인지 뭐 부산 해운대에서 무슨 횟집 예. 이런 거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돈인지 깜깜이에요. 알고는 계셔라 국민들. 그러니까 검찰 시절에 그 특활비 쓰는 것처럼 그냥 막 쓰고 공개 안 해버리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거죠. 아니면 누가 대신 내주든가.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찍 어르신 제발. 정권이 바뀌자마자 인수위 때부터 고속도로 정점이 바뀌는 정권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고속도로 정점 바꿔서 김건희네가 좀 이익을 본다 차원의 문제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버젓이 명품백 받잖아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꾸 왜 이러냐면서. 자꾸 다리가 올라와.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별지랄 다 하지만 자기 지지율을 올리고 그러느라고 해외 순방도 하지만 성과는 하나 없이 간폭탄주 마시고 다니고 한국이 투자에 얻어온 게 7조? 퍼준 게 200조 정도 되면 이놈은 영업사원을 해고를 시키고 바꿔야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저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집권 여당이 정권을 바꿨어요. 정권을 바꿨다고. 그런데 그 사이에 당대표가 2번 바뀌고 비대위원장이 2번 바뀌어요. 1년 7개월 동안. 정치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비대위원 임명하는 것도 극으로 임명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이런 정권은 바꿔내야 되는 거죠. 이게 정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윤석열 그대로 두잖아요. 대한민국 위험했죠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얼마나 나간다고 지랄을 할 거야. 고속도로 종점이 아니라 회사의 명의가 바뀔지도 몰라. 어마어마한 회사가. 어떻게 이걸로 견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무시무시한 게 연말에 군부대 방문해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선조치 후보고 해라. 보복부터 먼저 해라.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그 북한도 북한대로 지금 불만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그 가지고 있는 이 불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정확한 그 대안 없이 어떤 분위기만 계속 피우고 있고 어떤 북한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정치적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까칠하게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정방 부대 방문해가지고 북한이 도발하면은 보고하지 말고 먼저 조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북한 그 메시지를 보는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전시 작전 통제권이 미국한테 있다는 걸 모르나 봐. 아니 그 순간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 네. 한편으론 다행이네요. 그렇죠. 다행히. 아 그리고 이번에 독도 국방부 교재 보셨어요? 그 미친 놈들인 거야. 국방부라고 하는 건 우리 땅을 지키는 거잖아. 반역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표기도 못해요. 그리고 네.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표현해. 대한민국 정권 역사에 이런 애들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부터 그 교재 제작하는데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싸그리 긁어가지고 반역죄로 처벌해야 맞아요. 돼요. 반역죄 맞습니다. 일본이 불편하다고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치우는 놈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직 휴전선이 있는 상황이니까 전시 아닌가요? 네. 전시에서 반역죄는 즉결 처형 아닌가요? 와 이거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지금 올해 윤석열 안 바꾸면요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게 올라가는 건 어려운데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다시 올라가는 건 힘들다고요. 오염수 방류 지금 3차까지 했죠. 한국이 찬성함으로써 사실 일본이 오염수 방류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여러분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지금도 바다에는 미량이나마 오염수가. 지구 바다에는 방사능이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고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일본 이후에서 완전히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있잖아요. 그 윤석열이가 시진핑 앞에 가서 비열한 얼굴로 꼬리 흔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냐고. 진짜 놀라운 게 그 일본 쓰나미 이후에 도쿄전력 그렇게 난리 난 이후에 오염수가 굉장히 우리한테 이슈였거든요. 몇 년간. 근데 올해 이 오염수의 이슈를 싹 다 덮어버린 게 윤석열입니다.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거의 사람들이 잊어버린 이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연말 정산하면서 이 뉴스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오염수가 10대 뉴스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거 누가 했습니까? 이거 언론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댓글창에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간단해요. 총선 압승하면 돼요. 민주당 뭐 또는 야당들 합쳐가지고 190석 정도만 나와도 윤석열 탄핵입니다. 아니 국민의힘에 뭐 당선된 사람들 몇 사람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차라리 바꾸는 게 나올 수도 있다. 예, 예. 더 압승하면 더 좋고요. 그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탄핵만 있는 게 아니라 조국 장관 이야기처럼 개혁. 아예 개헌을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 가면 한 3개월 기다리잖아요. 2, 3개월. 개헌을 해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버려라.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 바로 끌어내릴 수 있다. 이게 국민의힘한테 150석 이상을 줄 거 아니면 탄핵이나 헌법 개정이 가능한 개헌이 가능한 정도의 의석을 민주진영에 주는 게 맞아요. 네.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민주당하고 그 나머지 야당을 다 합쳐가지고 확보하는 의석이 한 180석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윤석열이 그럼 뭘 하려고 하는지 두고나 보자 해가지고 국민의힘한테 151석 주면 돼요. 한 160석 몰아줘가지고 그래 네가 뭐 하려고 하는지 봅시다. 그렇게 주든지 안 그러면 민주진영한테 200석 이상 주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지. 이게 만약에 뭐 견제 뭐 논리가 나와가지고 뭐 이낙연이 뭐 5석 빼가고 뭐 누가 뭐 5석 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하고 비슷한 구조가 되면 그냥 윤석열 하던 대로 계속 해봐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아까 두 가지 경우 중에 첫 번째 경우는 끔찍한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이 흐름대로 쭉 가고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이 여론 조작을 굉장히 많이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간에 윤석열을 오래 끌어내려야 된다. 이게 새날의 새해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시고 대한민국 위험해졌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방심한 사이에 지금 국가가 총체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하나 좋은 게 없잖아요. 하나라도 좋으면 내가 윤석열 지지한다니까요. 단 한 개도 없잖아요. 자기 비리는 덕지덕지 있잖아요. 조만간 거부권 행사를 할 겁니다만 그것이 윤석열의 몰락의 진짜 시작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하자면 최순실의 태블릿 PC랑 똑같은 게 김건희 특검의 거부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켜보시자고. 어떻게 되는지. 자, 새날의 방침 주장에 동의하시면 1번 한번 쳐주시고. 자, 새날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당원이 최고다 방송은 없어요. 자, 새날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힘들 내시고 자, 결기 있게 한번 끝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자,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감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